자, 안녕하세요. 윤상철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클립에서는요, 어제 기준으로, 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 급등주에 있었던 덱스컴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실 이 회사는 몰랐는데, 이제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사실 이 제품은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사용하고 계셔서, 물론 이 회사 건 아닙니다만, 좀 이제 딱 봤을 때, 어떤 제품인지를 확 알다 보니까 좀 정감이 가기도 했고, 딱 그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회사가 내고 있는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눈에 보여서 좀 재밌겠다 싶어서 일단 가져왔어요. 그래서 급등주 중에 하나였고,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스트롱 바이 사이드였습니다. 그래서 1.4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그 10K 보고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걸 제조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이제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이라면 좀 아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당뇨 환자는 기본적으로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거나 할 때 혈당이 급등락을 하는 거죠. 근데 혈당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쇼크가 올 수도 있고 혈당이 너무 낮으면 그것 또한 이제 쇼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이럴 때마다 기존에는 요 혈당을 재기 위해서 자기나 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찔러가지고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혈당을 측정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실제로 사실 저는 아직 이 당뇨는 없습니다만 가족이 이제 그렇게 계속 찔러서 피를 내고 이거 가지고 혈당을 측정하는 거 보면 이제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는 자, 이 덱스컴 거 한번 잠깐 보시면 요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 팔에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근데 사실 동그라미 안에는 살짝 그 바늘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걸 붙이는 순간 그 바늘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진 않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바늘이 침투한 다음에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계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예요. 얘는 보통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요 기기에다가 갖다 대면 이제 그 기기가 측정한 그러니까 혈당 측정기가 측정한 혈당을 휴대전화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괜찮죠. 이거 계속 찌를 필요가 없고 찔러져 있는 상태로 한 열흘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있다 보니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측정하는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전체 24년도 매출이 약 40억 달러니까 약 한 10억 10억 불이죠. 10억 불이니까 10억 100억 한 4조 한 6조 원 정도 좀 안 되는 매출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 한 7천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한 15% 정도 되는 상황인데 어, 지금 24년도 현재 약 한 50만에서 60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당뇨 환자는 요거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붙여놓고 사용하게 되면 얘가 수명이 이제 열흘에서 한 2주 된다고 했죠. 수명이 닿으면 그 이어서 바로 껴야 돼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5, 60만 병 정도의 사용자가 계속 사용한다. 그러니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들은 계속 요게 락인이 되어서 매출을 일으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리커링 하는 매출 구조라는 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매출 지역 보시면 미국이 전체 매출이 72%, 해외가 한 30%좀 안 되는 그 지역 뭐죠? 그 진출 분할을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은 유통사 이제 사실 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메인이 되는 주된 글로벌 사업자가 하나 있어요. 아버트라고 하는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네들이 직접 직영점을 두거나 판매망을 두고 유통을 시킨다기보다는 대부분 그 국가별로 있는 이게 사실 국가마다요 의료기기가 유통되는 방식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그 국가별 차별성을 존중해서 국가별로 유통사를 따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의 85%가 각각의 나라에 근데 여기는 뭐 미국이 대부분이고 해외가 한 30% 정도니까 이 미국 내에 있는 유통사에
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유통사에도 한 85% 정도가 우리 회사가 아닌 유통 전문 사업자를 두고 있다. 그래서 얘네가 판매하는 구조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마진은 줄을 수밖에 없겠죠. 직접 진출하는 것보다. 자, 매출 구조는 일회용 센서 95%, 재사용 하드웨어는 5%. 이게 여러분들 그 연속 혈당 측정기는 특징이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수명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그 요거에 생각보다 의료 보험이 되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따라서는 그래서 의료용 센서라고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이걸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사업 구조인 거죠. 수명이 계속 다 해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면 10일 주기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네요. 열흘에 한 번씩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게 강력한 제 그 뭐 리커링 되는 매출 구조다라는 건 회사의 사업 목적은 되게 괜찮죠. 투자의 포인트는 소모품 위주의 반복 매출 모델이다. 이 반복 매출 모델이라는 게 되게 괜찮은 사업 모델. 그리고 가입자가 증가될 때 그대로 매출이 반복해요. 아까 전에 보았죠? 그 락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입자가 신규로 들어온다? 그럼 얘는 무조건 내 거를 열흘에 한 번씩 계속 사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그래서 고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 누적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얘네가 최근에 이제 신제품을 냈어요. G7과 스텔로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사실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23년도에 G7을 출시했고 24년 이제 작년부터 국제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존 대비 소형이다. 이거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계속 붙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걸 붙여놓고 까먹으면 너무 좋은데 부피가 있으면 옷을 입을 때마다 계속 신경 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붙여놓으면 이걸 열흘이나 2주 지나서 뗄 때까지 씻을 때도 이걸 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부피가 크다는 건 굉장히 큰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중요한 거, 메디케어 사보험 대부분 커버한다는 게 이게 미국에서 사보험의 대부분이 커버를 하는 그 보험에서 보험료가 나오는 제품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큰 장점이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열흘에 한 번씩 이걸 제품을 사자면요. 경쟁사인 아보트 제품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2주에 한 번씩 산다.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면 부담이 좀 주니 매출이 뭐죠? 그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스텔로라고 하는 제품은 오버 더 카운터 이제 여러분들 처방을 받지 않고 나가는 제품이죠. 2024년도 8월부터 출시를 했다. 첫 OTC 센서이다. 그래서 신규의 그 시장을 창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큰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기존에는 이제 보험에서 커버하다 보니 이제 처방을 받아야만 했는데 지금은 보험의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는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처방전이 없어도 구매할 수 있는 스텔로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새롭게 진출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하나의 단점인데 리베이트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은 아까도 봤지만 유통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 그 대형 유통사가 우리의 제품을 팔아주면서 수를 받아가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전체 매출의 40% 내외를 차지하는 대형 유통사 두 곳이 있는데 걔네한테 당연히 많이 팔수면 팔수록 수수료를 더 줄 거 아니에요? 리베이트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판매 수수료다라고 이제 공식 회계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지급하는데 이게 이 비중이 크면 우리 회사의 그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단지 이제 고객이 증가된 속도가 요 리베이트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걔네가 사실 우리가 리베이트를 많이 줘도요. 걔네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면 우리 회사에 현금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그 경중을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뭐그 제품의 종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 아까 전에 보았던 얘기고요. 주요 거래처 유통사는 이제 커스터머 A가 40%, B가 42%, C가 35%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그 너무 소수의 유통사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경쟁사로 바로 넘어갈 리는 없겠지만 얘네 뭐 실적이 악화했거나 얘네가 이제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서 우리에게 매출 채권을 천천히 갚는다거나 할 때마다 우리 회사 직접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제 뭐 그런 게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잘 팔아주면 땡큐죠 뭐. 네, 그리고 여기 투자 포인트로 민간 보험에서 대부분 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년층이 증가할수록 그 노년층이 보험 적용을 받아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누적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 24년도에 가격 채널 믹스 악화로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매출 총이익률에서 60%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원가율이 40%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기존 대비 떨어진 수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말레이시아와 아일랜드에 신규 공장을 설립해서 얘네가 생산을 말레이시아는 시작했고, 아일랜드는 곧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건설 중에서 현금이 좋지 않은데 얘네 건설을 하고 생산을 늘려나갈 때마다 원가율이 감소를 계속 해 나가겠죠.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매출 효과가 크지 않은 제품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즈니스 항목 기타에는 뭐 글로벌 생산 체계 갖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23년도부터, 아일랜드는 올해부터 혹은 내년부터 공장 가동이 예정된다. 그래서 뭐 이게 그 대규모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니 원가가 감소될 여지가 큰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고정비 비율이 줄면서 원가율이 또 낮아지겠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과의 협업이 있다. 뭐 교차 라이센스 5대 새로운 그 사업자와 사업 모델을 공유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효과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당장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뭐 알파벳이 이제 뭔가 요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한다면 우리는 뭐 제품을 파니까 좋겠죠. 특허 소송 합의. 요게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업계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로 업계 인지도가 제일 높은 아보트라는 회사가 이 회사와 소송 중이었는데 모든 소송을 작년 말에 종료했다. 그래서 34년까지 거의 10년 동안은 서로 소송을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해소되어서 현금 흐름은 충분히 개설될 여지가 있다. 음. 그리고 공급망 뭐 얘기 있고요.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 재무적으로 매출채권 재고의 그 보유 기간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매출채권 회전 기일이 증가하고 재고 회전 기일이 증가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돈이 천천히 들어온다는 얘기니 회사의 운전자본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현금 흐름적으로는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여기 뭐 재고자산 회전 기일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나오면서 출시되기 직전까지 이제 막 생산을 풀로 돌리니까 재고는 쌓여가는데 아직 출시를 안 하면 당연히 보유하는 기간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평균적으로. 그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어요. 위에서 이제 G7이라고 하는 그리고 스텔로라고 하는 신제품 출시했다고 했잖아요. 그 효과로 인해서 초반에 재고 회전 기일이 단기간 증가한 여진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유가 있는 변화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일 여지가 크겠죠. 네, 이제 있고 리베이트 국채. 이제 그 대형사들이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팔아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아가는데 그 부채가 급증했다. 이게 이제 급증한 이유가 뭔가를 이제 따져 보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딱히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거래처에 줘야 되는 그 부채가 급증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향후에 단기적인 이슈인지 장기적인 이슈인지는 실제로 계속적으로 이 금액을 관찰하면서 얘가 이제 결국은 매출이 늘 때 리베이트가 같이 늘어나는데 단기에 급증한 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뭐 일시적으로 그냥 돈을 천천히 주면서 발생한 이슈인지 이런 건 한번 봐야겠죠. 네, 그 얘기가 뒤에도 나오게 됩니다. 리베이트 부채가 급증했다는 건 하나 포인트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증가했다. 이제 요거는 위에서 설명한 그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간 원가 같은 걸, 그 원재료 같은 걸 미리 사오잖아요. 그 원재료가 사실 바로 투입되지 않으면 재고산 평가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효과, 그 생산 라인의 효율이 개선되면 이제 원재료가 소비가 되면서 이 평가 손실이 또 다시 환입이 되고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G7의 생산주율이 뭐 이제 좋아지는지 여부를 관찰하다 보면 이 평가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슈일 것이다. 그리고 원가율의 개선 여지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가 자사주도 매입을 했어요. 이게 또 밑에서 이제 또 그 요 밸류에이션 섹터에서 이제 또 GPT로 볼 건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얘의 종목을 관찰한다면 스텔로라고 하는 신제품이 오버 더 카운터로 출시가 되는데 이 B2C로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는지 여부를 보면 하나의 그 촉발의 그 주가가 오르는 촉발된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G7도 마찬가지로 신제품이죠. 그리고 새로운 공장의 수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지 이거는 사실 뭐 뉴스로나 아니면 그 공시로 밖에 모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공시를 또 분기 공시를 한번 봐야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아까 전에 이제 그 알파벳이라는 회사 구글과 이제 그 뭐 거래를 시작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잠재적인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뭐 M&A 루머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확인된 바 없으니까. 네, 넘어가서 매출 채권과 재고자 위에서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K였어요. 10K에서는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이 뭐고 신제품이 나왔다. 그리고 회계적으로 이 유통사에 대한 그 판매 수수료 그 부채가 증가했다. 이거는 한번 관찰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네, 그런 얘기였죠. 소송이 끝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리스크는 뭐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넘어가면 일단 주가는 약 87불. 이게 10,000명이 다 다니는 회사네요. 네, 어쨌든 제조업이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한 35, 6조 원, 7조 원 가는 걸로 보이고 퍼가 지금 64배예요. 생각보다 높죠. 제조업 치고는. 그래서 그 얘기가 써져 있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 반복 매출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단 한번 붙여놓으면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락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년에만 사용자가 증가했다. 그래서 그 증가의 결과로 매출이 11%나 증가했다는 걸 바로 확인했다. 그래서 얘네는 누적적으로 신규 고객이 증가할 때마다 반복 매출이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가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규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확대 얘기 써 있고 리베이트 압력 얘기 말씀드렸고 신규 공장이겠죠. 넘어가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 아까 전에 퍼가 65배 얘기했잖아요. 64배? 이거 생각보다 높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영업이익률 뭐 향후의 실적이 어 과거에는 사용자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퍼는 이제 금방금방 평균적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이 성장세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반복 소모품 특성상 매출이 좀만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바로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거 내년도 올해와 내년도도 그렇게 성장하는지를 보아야 이 퍼가 정말로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아까 얘기했던 그 회전율 지표 얘기하고 있죠. 네. 자사주를 한 8천억 원 정도를 매수했어요. 얘네가 뭐 사실 여기 보시면 통상 성장주가 자사주를 사들이는 시점은 그 현금 창출의 자신감. 그러니까 매출이 그 고객이 늘고 매출이 느니 우리는 이제 자사주를 사들여도 결국 이제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향후에는 자사주가 줄면 EPS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익이 나와도 주당 이익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익이 많이 날 때 자사주를 매입해서 미래에도 EPS를 계속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리베이트 트렌드 한번 그 부채가 매출액 대비 어느 정도 여기 좀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리베이트 부채가 매출의 30%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즉 우리가 매출의 30%를 넘게 리베이트 지급해야 되는 부채로 잡아놓고 있다면 걔는 그분들에게 즉 거래처에 물어줘야 되는 그 리베이트가 고객이 늘면서 발생하는 이익의 성장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니 꼭 그거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하죠. 이 30% 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나중에 GPT를 통해서 또 물어볼 수 있겠으나 일단 GPT는 이 리베이트 부채의 규모가 매출액의 30% 선을 넘는지 여부를 제시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아까랑 비슷한 얘기죠. 넘어가서 자 마지막에 요약 한번 볼까요? 마지막 덱스컴은 반복 소모품 구조가 유리하고 신제품으로 인해서 시장이 확대된 여지가 있고 공장의 신규 그 준공으로 원가 레버리지가 증가될 여지가 있다.
뭐 위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올랐던 혹은 내렸던 사건들 한번 볼까요? 음,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살짝 증가했죠. 이때는 신규 제품이 보험 적용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 17% 올랐고요. 3월 초부터 횡보하다가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떨어졌죠. 큰 폭으로. 이때 이제 회계적으로 리베이트 부채가 나오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게 10K에 나오면서 주가 확 떨어졌어요. 34% 떨어져. 어우, 무섭네요. 그리고 4월 초부터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공시를 시작한 거죠. 이 재고가 늘어난 건요. 신제품이 나오니까 그 전진 배치하느라고 잠깐 판매 전에 증가한 거였어요. 얘기하고 이제 뭐 말레이 공장 뭐 준공도 돌아가니까 원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실적도 상회했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즉 그 4월 초부터 이때까지 45%나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네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정직해요. 그래서 신제품 나오면 늘고 신제품의 시장 확대가 눈에 보이면 또 늘고 근데 회계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딱 줄어들고 그러니까 딱 그 10K 정보가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회사인 것이 좀 재밌죠. 그래서 10K만 분석 잘해도 이런 회사들은 미리미리 우리가 투자해서 그 투자 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뭐 기술적 분석의 뭐 그거는 요것만 볼까요? 지지선 1차 지지선이 어디가 있겠느냐 75불 75불이 여기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지금 한번 하락했을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 방어를 해서 올라왔죠. 그래서 요 정도가 1차 지지선이 될 것이다. 2차는 60불 60불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 밑에 이제 보면 요 정도에서 또 방어선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요 정도와 요 정도 75불과 60불이 이제 지지선이고 저항선 위에서 한 90불 요 정도죠? 요 정도 갔을 때 한번 상단을 뚫기 위한 지지선이 저항선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목표 매입가 한 75불 정도 했을 때 요 정도 됐을 때 1차로 너네가 사라. 그리고 좀 떨어졌을 때 요 정도 60불이면 요 정도죠. 요 정도 2차 지지선일 때 한 번 더 사라. 그러다가 목표 매도는 한 95불 때 하고 손절은 68, 68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예. 그때 이제 하방을 뚫릴 때 요 정도를 더 뚫어서 하방이 뚫리면 그때는 이제 지지할 수가 없으니 이탈이 확인되면 너도 손절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사실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오는 요런 그 종목들은요. 제 그 블로그에다가 요 내용을 다 그대로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그 10K 보고서의 요약과 밸류에이션 지표, 그거에 대한 해설, 그리고 주가와 그거에 대한 기술적 해설. 요거를 계속 놓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후로는 종목 분석을 하고 나면 저도 이제 공부를 누적적으로 하고자 제 블로그에다가 계속 써 넣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뒤에서는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번 시간은 덱스컴을 봤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가 좀 반가워서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관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